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세계 10위 밖이었던 나라가 유럽의 방산 강국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수함으로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100년 넘게 바다를 지배해온 이들이 지금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후보는 두 나라, 독일과 한국. 그 한가운데에서 한 독일 여성 의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죠. 전쟁터에서 매일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했던 의사. 그 여자가 한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목숨을 가장 비싸게 보는 나라였다고요. 자,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결단과 힘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대한민국의 불을 더 크게 지피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바로 갑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34살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독일 연방군 병원에서 외상외과와 중환자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토에선 저를 전투 손실을 숫자로 보는 냉정한 의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제가 보는 건 숫자입니다. 전장에서 실려온 군인들의 생존율, 수술 성공률, 장기 손상률. 얼마나 빨리 후송해야 살 확률이 몇 %인지, 어느 부상이면 포기해야 하는지. 목숨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죠. 제 자신을 그렇게 부를 때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립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저는 동남아 분쟁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갔었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출신 국제 NGO 의사였습니다. 분쟁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폭발 사고를 당하셨죠. 폭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엉망인 응급체계, 군과 정부의 조율 실패, 약품과 수혈 관리 부실.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계산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하나의 결론이 박혔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전쟁터는 목숨의 값을 너무 싸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민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목숨을 가볍게 보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숫자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캐서린 오코너 캐나다 해군 소속 여성 제독이 저를 따로 불렀죠. 케이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우리가 새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독일과 한국이 후보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잠수함을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죠. 한국이 독일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케이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숫자 좋아하잖아. 한국 생각보다 재미있는 나라야. 그리고는 가벼운 손짓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나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K-팝, 드라마, 삼성, LG. 제가 알던 한국은 그 정도였죠. 감성 과잉의 동양 국가, 값싼 조립 공장 수준. 군사나 기술 면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만 상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전투민족 한국.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손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안시성 전투. 20만에서 30만 대 3만. 살수대첩. 30만 대 1만. 노량해전. 퇴각하는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교환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손실률과 생존율 관점으로 이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계산한 공학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죠. 생명 효율성, 목숨의 경제성.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목숨을 싸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도 여전히 반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투민족이라니 웃기지 마세요.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전쟁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외과 의사의 시점으로요. 안시성 60일 포위.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보급, 위생, 정신력까지 포함한 종합 시스템이었죠. 성 안에 갇힌 3만 명이 2달을 버텼습니다. 물과 식량 계산, 부상자 치료 순환, 전염병 예방.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살수대첩. 지친 30만 명을 협곡으로 유인해 물길을 터뜨렸죠. 교통정체 상태에서 학살. 가장 적은 위험으로 가장 많은 적의 체력을 한 번에 제거하는 방식. 제가 응급실에서 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가장 빠른 처치를 집중하는 것. 노량해전. 철수 중인 적을 쫓아가 전력 자체를 꺾어버렸습니다. 재발 방지 수술 같은 발상이었죠. 적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뿌리를 자르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병력 숫자를 늘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계산하는 나라였어요. 의사 용어로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전투라기보다 거대한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한 젊은 병사가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말했죠. 우린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한국의 전쟁 기록들. 안시성, 살수, 노량. 모두 최선의 선택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혐오가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순수한 호기심. 이 나라 정말로 목숨의 경제성을 계산해온 나라일까? 노트에 2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약 우리보다 더 목숨을 잘 계산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한국일지도 모른다. 저는 의사입니다. 손의 움직임, 눈의 반사신경,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 관점에서 한국의 화를 분석했습니다. 각궁. 빠른 연사 속도. 3명의 병사를 살릴 시간에 10명의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복합 재료 구조. 적은 힘으로 큰 출력을 얻는 설계. 에너지의 경제성이었죠. 천자총통과 화포 기록도 읽었습니다. 사거리, 파괴력, 재현 실험 데이터. 결정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한국은 효율이 좋은 중소형 화포를 더 많이 운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약까지 아껴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지키려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마치 외상외과의 수술 도구들과 같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최소한만 쓰되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식. 과거의 무기가 현대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케이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즈, 한국 애들이 너를 초청하고 싶어 해. 부산에 있는 조선소에 우리 프로젝트 후보 잠수함이 있거든. 케이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내가 그 잠수함을 보고도 독일이 낫다고 생각하면 난 독일에 표를 던질게. 강력한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반에 저 스스로 다짐했었죠. 아시아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잃은 그곳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토 자문 의사로서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호기심이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보다 목숨의 값을 더 비싸게 보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죠. 화면에 뜬 인천행 항공편 정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 어느 쪽이든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베를린 공항, 브뤼셀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깔끔함. 효율성, 조용한 질서.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준호.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안에서 손준호는 제 직업과 역할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자문 의사, 전투 손실 최소화 전문가. 저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질서정연하네요. 손준호가 잠시 창밖을 보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 KTX의 정시 출발.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손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국 땅의 70%가 산입니다. 예전엔 산에 성을 쌓아 버텼고 지금은 바다에 움직이는 성을 띄우죠. 움직이는 성 잠수함 말씀이신가요? 네, 장영실함. 우리끼리는 바닷속 안시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닷속 안시성. 그 메타포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가 산인 땅. 그 좁은 땅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사람들. 그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전투민족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쓰시더군요. 그 말 사람 목숨을 가볍게 만들진 않나요? 손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우린 목숨을 가볍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봐서 이제는 계산을 먼저 하는 민족이 됐을 뿐이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가볍게 본 적이 없다. 너무 많이 잃어봐서 계산을 먼저 하는 민족.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목숨을 싸게 본 게 아니라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장영실함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닷속 안시성. 그 철의 산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조선소 입구는 철저한 보안 절차로 시작됐습니다. 신분 확인, 출입증 발급, 보안 서약서. 이건 진짜 군사시설이구나. 그런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영실함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검은 거대한 선체. 3,600톤의 철의 산. 그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로 솟은 산이었습니다. 안시성이 바다로 내려온 것 같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손준호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망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노출 위험을 대폭 감소시킨 기술. AIP 시스템. 공기 없이 3주 동안 자망할 수 있는 능력. 수직 발사관 10기. 바다에서 육지까지 타격 가능한 화력. 최신 소나와 저소음 설계. 들키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는 철학. 저는 의사의 시점으로 이 모든 걸 재해석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병원 응급실과 같았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최소한의 공격으로 최대한 많은 목숨을 지키도록 설계된 도구.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외상외과 전문의. 회의가 끝나고 손준호와 부두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동남아 분쟁 지역에서 돌아가셨어요. 엉망인 시스템 때문에 손도 못 써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전쟁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손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셨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전우들을 매일 봤다고 하셨죠. 제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배와 사람의 등을 함께 이어주셨어요. 우린 다시는 그때처럼 죽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눈에 처음으로 이해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가볍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봤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영실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철의 산 안에는 수천 년의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시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산했던 사람들.
살수에서 가장 적은 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해 계산했던 사람들. 노량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계산했던 사람들. 그 모든 계산이 저 잠수함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일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비교 분석. 생존율, 작전 지속 능력, 위험 노출 빈도.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전통, 나토의 협력 관계, 정치적 압력.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캐나다 오타와로 향했습니다. 최종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비공개 회의실. 캐나다 해군, 정치인, 나토 관계자들, 독일 방산업체 로비스트들. 그리고 저. 독일 측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린 전통이 있습니다. 나토와 오랜 협력을 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부산의 장영실함을 떠올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습니다. 한국과 독일 잠수함의 생존율, 작전 지속 능력, 위험 노출 빈도, 모두 의사 관점의 데이터로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판과 엔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이 살아 돌아올 확률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로는 한국이 우위라는 결론. 저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독일 고위 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독일 의사야. 유럽이 무너지면 내 병원도 타격받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베낀 거야. 그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본 장영실함이 떠올랐습니다. 손준호의 말이 들렸습니다. 우린 다시는 그때처럼 죽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계산하게 된 겁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케이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 솔직히 말해줘. 정치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의사로서 어디가 더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통은 독일이 앞섭니다. 하지만 목숨의 경제성에서 한국이 더 냉정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반에 저는 전투민족이라는 단어를 혐오했습니다. 목숨을 가볍게 보는 말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싸우는 전투민족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목숨을 계산해온 민족. 그 계산의 결과가 저 잠수함입니다. 케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실제 계약이 성사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치와 외교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목숨을 가장 비싸게 보는 나라라고.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독일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동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장영실함, 부산 조선소 크레인, KTX 창밖의 산과 들, 인천공항 천장. 그리고 손준호와의 셀카 한 장.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아시아의 전쟁은 사람 목숨을 싸게 보는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목숨값을 매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전쟁을 수학으로, 지형을 공학으로, 기술을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한국의 외상외과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도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입니다. 불리한 조건도 차가운 계산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이길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를 흔드느냐고.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목숨을 계산해온 나라라고요. 안시성에서 60일을 버텼던 계산.
살수에서 30만을 1만으로 막아낸 계산. 노량에서 적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계산. 그 모든 계산이 지금 바닷속을 달리는 장영실함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투민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목숨을 가볍게 보는 민족이 아니라 목숨을 너무 무겁게 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계산을 멈추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다고. 진짜 생존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진짜 승리는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적게 죽는 것에서 나온다고.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숫자로 계산하는 독일 의사.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게 목숨을 계산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계산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는지. 한국. 1000년 동안 목숨을 계산해온 나라. 바닷속 안시성을 띄운 나라. 그 나라가 저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